자, 이어지는 수업이 경매입니다. 교재 139페이지 공경매 파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론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매는 그 종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경매의 종류, 그 특징 이런 것들이 기준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출발을 합니다. 자, 경매의 종류 볼까요? 첫째 1번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동그라미. 내려가면 큰 2번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동그라미. 자, 그렇게 해서 경매의 종류는 우리 교재가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교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못 찾으니까 필기로 대신을 합니다. 자, 경매의 종류 하면 첫 번째 강제경매가 있다. 체크하셨죠? 두 번째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교재는 지금 두 가지가 보이는데 교재 중간에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재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경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매와 신경매는 교재 가운데 있으니까 나올 때 짚어드리기로 하고 종류는 일단 네 가지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강제경매가 뭘까요? 하니까 교재 139페이지 제일 상단 동그라미 1번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집행권한의 동그라미 가장 핵심 단어죠. 그 집행권한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시켜서 그 매각대금에서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방법이다. 2번 이때 집행권한의 문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청구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다시 동그라미 합니다. 공적인 문서다 그랬습니다. 자, 강제경매가 무엇입니까 하면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집행권한에 의한 경매이다. 자, 집행권한 이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읽었는 게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문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돈 빌려주면 받는 게 차용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돈 줍니까? 아니지. 차용증은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거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니죠. 그러면 집행권은 즉 공적인 문서는 밑에 박스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암기하지 말고 눈으로 봅니다. 집행권한에는 줄 한번 꺼보십시오.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지급 명령,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공정된 금전 채권 문서 등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줄을 쭉 끄시면서 암기는 하지 말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개인이 만드는 서류입니까?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서류입니까? 법원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판결문의 일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판결문의 종류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인데 박스 밑에 특징,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재산에 동그라미 합니다. 예견되지 않은 동그라미 합니다. 인적인 책임의 구현이다. 인적 책임의 동그라미. 이게 특징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집행권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라 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까봐 이거를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립니다. 강제경매 이렇게 일어납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돈 빌려주세요 하면 을이 차용증을 받아놓고 돈을 1,000만 원 빌려갔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돈 받아야 되는 사람, 을을 우리는 채권자라 부르죠.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용증 받아놓고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줘.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머리를 쥐 뜯어본다. 그래가 해결되겠습니까? 삽을 들고 간다. 이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빌려준 돈을 갚으시오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있잖아. 차용증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소송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판결문이 나올 겁니다. 그 판결문의 종류가 지금 쭉 읽었던 그런 것들이죠. 이 판결문을 집행권한이라 부르고 판결문에 기하여 갑의
일반적인 재산의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 돈 빌려 갖는 갑이 일반적인 재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집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도 있겠죠. 비행기는 없겠고. 이런 일반적인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재산이 있겠죠. 그런 일반적인 재산의 경매를 진행해서 그 물건이 팔리면 돈으로 받아갑니다. 자, 스토리를 잘 보니까 첫째, 갑이 돈을 안 갚았으니까 지금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죠? 그래서 인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 갑에게 책임을 묻고 있죠. 두 번째, 이 사람이 판결문을 받아서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이것을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그죠? 판결문을 가지고 당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가봤자 저 사람 재산이 별로 없어. 그럼 재산이 만들어지면 갈 거야. 하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니까 예견되지 않은 경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저 사람의 일반적인 재산, 텔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데 경매를 붙이니까 이거는 일반적 재산에 대한 경매다라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것이 세 가지가 특징이고 교재에서 동그라미를 해드렸는데 이걸 막 암기한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림을 딱 보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제경매에 대한 특징을 잘 보면 바로 이어지는 임의경매는 이것의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잡으면 전부 정반대니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대한 특징은 벌써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임의경매는 뭘까요? 자, 하단에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자, 봐요. 이거는 일반 재산이 아니고 특정 재산이잖아. 그죠? 특정 재산 동그라미에 대하여 줄 것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의 실행까지 줄 것입니다. 실행으로 그 특정 재산을 매각하여 담보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얻게 하기 위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이다. 다시 또 담보권 실행이라고 나왔습니다. 특징. 제일 밑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특정 재산 동그라미 놓고 대상으로 담보 물건이 설정된 후 실행되니까 예견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견된의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물적 책임의 구현이다. 물적의 동그라미를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임의경매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의경매라는 말이 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줄 것이었죠.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다. 자, 담보권을 실행한다는데 담보권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고 앞으로 배울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 저당권, 담보 가등기 등 등기된 권리를 실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바도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한다. X.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이다. X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임의경매입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이 좀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번역을 해봅니다.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리죠.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합니다. 그림이 똑같잖아. 그죠? 자 이때 을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이어도 관계없지만 좀 더 이해를 하기 좋게 국민은행이다 이럽시다.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죠. 갑이 국민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빌려주세요 하면서 그림이 똑같으니까 갑이 차용증 적어줄게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여러분 국민은행에 차용증 적어주고 절대로 1,000만 원 못 빌립니다. 아프십니까? 하니까 갑이 놀라가지고 아까는 차용증하고 됐잖아요. 놀라가지고 차용증에다가 코팅해 올까요? 그러면 119에 실려갑니다. 차용증에 코팅하거나 장미 한 송이 붙여도 안 됩니다. 국민은행이 뭐를 요구할까요? 당연하죠. 국민은행은 내가 1,000만 원을 빌려가면 갚겠다는 담보를 제공하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갑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빌리는 것을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줍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돈 받을 사람이 즉 국민은행이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딱 진행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팔리면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가니까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데 정반대죠. 여기는 아까 인적인 책임이다. 그럼 이것은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잖아. 그죠? 물적인 책임이다.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아까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는 날이 경매하는 날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다. 그랬으면 여기는 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돈 안 갚아주면 경매하겠다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예견이 된 경매이다. 이렇게 부르고, 세 번째, 아까 일반적인 재산, 테레비, 냉장고, 선풍기 이런 데 경매를 붙인다면 요거는 주어진 이 물건에만 경매를 붙이니까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다. 정반대죠. 그죠? 그래서 경매의 종류와 특징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 이론편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예견되지 않은 경매로서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한다. OX, X, 강제경매예요. 반대로 물적인 책임이고 예견된 경매를 강제경매란다. X라니까요. 반대로 묶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강제경매의 그림, 임의경매의 그림을 보시면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두 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재도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 그죠? 나 경매로 땅을 하나 살 거야. 또는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어. 라고 우리들이 말할 때 경매는 강제경매일까요? 임의경매일까요? 대다수 90%가 임의경매입니다. 등기가 돼 있는 권리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강제경매라는 것은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뭐를 했다? 소송을 했잖아. 재판을 했잖아. 그죠? 주로 이런 것들은 보증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등기가 돼 있지 않는 것들은 강제경매로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기돼 있으면 뭐 한다? 임의경매. 이 말을 익혀 놓으셔야 돼. 그리고 스토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교재 중간에 있다 그랬는데 재경매는 뭘까요? 하면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하는 경매, 재경매예요. 대금이 미납되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림은 안 그리도록 합니다. 자,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경매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가가 1억이다라고 감정을 합니다. 왜?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한테 파니까 이를 다른 말로는 최저 매각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저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최저 매각가가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나 1억 3천에 사고 싶다. 1억 3천에 사고 싶다를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자, 그럼 매수 신청할 때는 말로만 해야 됩니까? 보증금 내야 됩니까? 당연히 보증금 내야 되지. 말로만 할 것 때문에 나 100억에 살게.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1억 3천에 사겠다는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러면 최저가가 1억이니까 1,000만 원을 내고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럼 1등을 했으면 나머지 1억 2천을 넣으라고, 1억 2천을 넣어야 끝나잖아. 그죠? 1억 2천을 넣으라고 한 달의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증금 내고 1등을 해서 드디어 한 달 내로 대금을 내시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대금을 안 내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사람 왜 대금 안 냈을까요? 뭐 돈이 없어서, 마음이 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돈을 안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기는? 다시 경매해야 되지. 다시 경매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재경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재경매는 대금이 미납되면 다시 하는 경매.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대금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특징이 뭔가 하면 판사가 열을 받아서 보증금이 20%로 껑충 올라갑니다. 요게 특징입니다. 보증금은 원래 몇 프로라 그랬죠? 최저 가격의 10%인데 한 달 동안 기다려줬는데도 대금을 안 냈어. 그럼 다시 경매하려면 다시 이 날짜 잡아야 되지. 공고하고 통지하고 다시 경매를 하려면 서너 달이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됐다면 벌써 끝났을 사건을 저 사람이 하는 바람에 다시 경매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열 받으니까 보증금을 몇 프로로 20%로 탁 올리는데 보증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포기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경매의 특징은 대금이 미납되면 일어나는 것, 보증금이 20%로 올라간다. 그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아까 이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낙찰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누가 가져갈까요? 돌려줄까요? 아니면 법원에 가져갈까요?
뭐 아니면 청와대에서 가져갈까요? 그럴 돈이 아니죠. 자, 이 물건은, 이 가격은 이 물건에 대한 값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을 배당재단이라 해서 여기 물건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면 이 대금을 합쳐서 같이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당재단에 편입되지 낙찰받은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몰수한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수업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끝나거든 또는 시험 중이라도 경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경매법정에 가겠죠. 보통 아침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보면 들어가는 문 입구에 오늘 경매하는 물건 1, 2, 3, 4, 5, 10가지 정도 쭉 나옵니다. 근데 1번에 보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5번에 재경매 딱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건이 한번 낙찰됐다가 대금을 안 내는 바람에 다시 하는 거구나. 그때는 보증금이 얼마 20%를 넣어야만 그 물건을 응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만 경매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이 재경매가 됐다는 말은 그럼 낙찰 받았던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 10%를 날렸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날리고도 다시 경매가 돌아서니까 이 물건은 문제가 많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경매된 물건이 다시 재경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물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재경매가 된 물건이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 그럼 아주 조심하셔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이 보증금 1,000만 원 날리고 지금 경매가 나온 거잖아. 지금. 그죠?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1,000이지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었으면 1억 날리고 다시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경매가 된 물건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재경매라면 그러면 이 신경매는 뭘까요? 신경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 신경매. 불허가 받으면 하는 경매를 신경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찰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물건을 감정가 1억이니까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아무도 사러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가격이 비싸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찰되었다 그래요. 그럼 비싸서 유찰됐으니까 DC를 30%쯤 합니다. DC 하는 것을 저감한다 그럽니다. 비싸서 유찰됐으니까. 그러면 DC를 30% 하면 1억에 대해서 30% 빼면 3천만 원 빼고 7천만 원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신경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찰이 되면 하는 경매. 특징이 뭐다? DC를 한다. 그죠? 그때 DC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30% 정도 DC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7천만 원까지 내려왔어. 다시 사러 오세요 하고 경매를 진행했는데 또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비싸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것을 2회 유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유찰되면 특징이 뭐다? DC 한다 그랬잖아. 그럼 30%면 37, 21, 2,100만 원 빼고 2,100 빼면 뭐 4,900만 원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경매를 신경매라고 합니다. 유찰이 되면 일어나는 경매, 신경매, DC를 한다. 요거 기억해 놓습니다. 자, 두 번째, 불허가 받아도 신경매를 합니다. 불허가는 또 이런 겁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농지라고 칩시다. 여러분 나중에 농지법에서 농지도 공부하게 되는데 농지를 경매로 받으면 농사를 짓겠다는 표시, 농취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농취증을 신청하면 4일 만에 나오는데 낙찰 받은 자는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농취증을 제출을 못 합니다. 낙찰은 받았는데 농취증을 못 갖다 냈어. 그러면 불허가 받습니다. 허가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불허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경매해야 되지. 다시 경매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신경매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불허가는 특징이 뭔가 하면 DC가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종류와 특징들을 잘 보시고 특히 덤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를 경매받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농취증을 7일 만에 내가 갖다 낼 수 있을 때만 낙찰 받는 게 좋겠죠. 못 받아서 불허가 받아버리면 또 보증금 또 날아가는 수가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불허가 받으면 하는 것 신경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밖에서 일어나는 경매들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요한 것은 임의경매입니다. 내가 경매로 집을 하나 살 것이야. 또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라고 말할 때 경매는 거의 다가 임의경매입니다.
초점을 잘 맞춰 보시고, 자, 종류와 특징을 보셨고 한 장 넘기시면 140페이지 경매의 절차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매의 절차대로 이제 앞으로 수업을 천천히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제목과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기로 대신했으니까 짚어 놓으시고, 그 다음 경매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어야 될 두 번째 파트가 여기입니다. 교재 한 장 넘기시면 1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니까 2번 권리 분석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도 왕별입니다. 자, 경매를 종류를 알고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권리를 분석합니다. 권리 분석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교재 144페이지 상단에 2번 권리 분석. 1번 모든 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3번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인수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4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걸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교재가 4가지를 적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또 경매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 권리 분석이 되어야만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지금 책에 있는 것은 좀 어렵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삭제되는 권리, 삭제주의와 인수하는 권리, 인수주의를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제 이 말은 없어지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인수는 내가 안아야 된다. 인수를 해야 된다 말은 부담이 가는 권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필기 안 합니다. 보기만 합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아파트라고 치고 1억에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의 권리들이 1번 국민은행에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돼 있고, 2번 마을 금고에도 뭐 저당권이 5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제 마음대로 적습니다. 뭐 유치권 이런 권리도 있는데 돈은 다 붙어 있습니다. 4번 임차권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 모양이죠. 뭐 금액은 5천만 원 있다고 치고, 5번째 전세권 등기도 있습니다. 여기 전세도 들어와 있는 모양이죠. 자, 물건을 경매를 받으려고 보니까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권리들이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면 없어지는 것을 삭제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말은 나로 하여금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으니까 삭제주의를 안전한 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인수주의는 내가 이걸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인수해야 된다면 5천만 원, 1억을 더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수한다 이 말은 위험한 권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구분하는 것,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위험하면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찾아가는 것을 뭐라 부른다? 권리 분석이고, 권리 분석은 안전한 권리를 삭제주의, 위험한 권리를 인수주의라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5개 물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왜 5개죠? 우리는 오지선다행이잖아. 그죠? 5개 문제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삭제주의를 찾으시오. 그 말이에요. 다음 물건 중에서 위험한 경매 물건을 찾으시오. 인수주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는 안전하고 뭐는 위험한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한 삭제되는 권리 교재도 슬쩍 빠르게 지나갔지만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항상 삭제되는 권리. 그럼 이런 권리가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위험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몇 개 없습니다. 이거 3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위험한 권리인데, 만약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 처음 수업을 하시는 분은 야, 유치권이 뭐길래? 법정지상권은, 분묘기지권은 상당히 어려운 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꾸준히만 하시면
이런 권리들은 여러분 도사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지금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권리길래 인수되고 위험하고 안전하냐 이렇게 따라하지 말고 단순하게 암기해 놓습니다. 아직 암기도 한 번만에 다 안 되겠지만 자, 인수되는 권리 뭐라고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지금 암기가 다 안 됐겠지만 이제 있는 걸 보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물건에 권리가 한 5개쯤 있다 그랬죠. 자, 1번 국민은행의 저당권, 삭제, 인수. 여기 있죠? 저당권 항상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권리다 그 말이에요. 2번 마을금고에 저당권이 있다 그랬죠. 저당권은 뭐 항상 삭제되는 권리다. 삭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삭제를 한다 그러니까 지우개로 막 지운다. 뭐 화이트로 확 지운다. 이런 지우는 게 아니고 1억이라는 대금이 낙찰이 됐으니까 5천만 원을 주면서 삭제시키고 주면서 삭제시킵니다. 근데 돈은 1억이면 5천만 원 주면 돈은 끝났잖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돈도 못 받고 그냥 삭제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한 권리도 저 뒤에 있으면 돈이 떨어져 버리면 내가 더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또 배당해주면서 삭제, 배당하면서 삭제입니다. 3번 유치권, 삭제, 인수. 여기 있죠?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 그죠? 위험한 권리입니다. 4번 임차권. 여기 임차권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좀 놔두고. 전세권도 여기 없죠? 좀 놔두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삭제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다 끝났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남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는 것들은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갑니다.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그죠? 여러분,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서면 인수. 이 말을 지금 10번만 읽어봐요.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뒷서면 뭐 삭제라는 말이 저절로 올라올 겁니다. 자,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니까 지금 1번 국민은행의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물권이잖아요.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삭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잖아. 1번이니까. 그죠? 인수되는 거 없죠? 자, 4번 임차권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삭제. 5번 전세권 선순위 담보보다 뒤에 있죠? 삭제. 이 한마디에 쫙 다 정리가 됐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리 분석을 수업하려면 저도 공부해야 되겠죠. 또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책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안나고 생각하는데도 저렇게 수업하면 저걸 알아들을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리 분석 잘하는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니까 이 정도는 익히셔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이 말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인지 뭔지 몰라도 이 정도는 익혀 놓으시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할 때 반드시 모의고사 등에서 권리 분석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공부하고 그 문제를 풀어본다고요. 그럼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느낌이 올 겁니다. 익혀 놓으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시험에서는 당연히 해당되고 실전 경매를 하실 때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혀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은 뭐죠? 가장 앞에 있는 전세권 이 뜻이겠지. 최선순위 전세권은 독특하게도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수되는 권리는 위험하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인수되는 게 뒤에 하나 딱 숨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잘 암기를 해요. 딱딱딱딱 암기하는데 여기 숨어 있는 놈을 놓치는 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나가는데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됩니다. 그럼 인수되면 위험한 권리다 그랬잖아. 그죠? 스토리가 이렇게 가겠죠. 지금 여기에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다 없다? 없잖아. 1번이 국민은행 저당권이니까 하나 넣어주면 되죠. 1번 전세권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뭐 5천만 원이라고 치고 이렇게 적는 것이 분필로 적는 점의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필기하지 마라 그랬죠. 필기 따라 하신 분 가슴 먹먹할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개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권리가 있는데
선순위 담보 물건이 2번 저당권이 담보 물건이잖아. 그죠? 요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예요. 그러니까 봐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제일 앞에 있는 건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소풍 갈라는데 집이 경매 넘어간다네. 아, 골치 아프다. 나 배당해 주시오. 배당을 요구하면 자기가 5천만 원 제일 먼저 받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손해볼 일이 별로 없죠. 손해볼 일이 없는 패, 이거를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서는 꽃놀이패라는 게 있다. 요거 기억 하나 해놓습니다. 시험에서 꽃놀이패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자기가 삭제와 인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꽃놀이패인데 요 최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얼마나 자주 나왔는지, 최선순위 전세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이다. OX. X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 배당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자주 출제가 됐고, 이 권리 분석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권리 분석이라고 간략하게 적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됐다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재 144페이지 2번 권리 분석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은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2번. 자, 그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권리들은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말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그래서 이런 권리는 무조건 삭제되는데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지만 뒤에 있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삭제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그래요. 3번도 저당 압류,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인수된다. 봐요.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에 있으면 뭐한다? 인수된다. 그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그거 공무원 안 해도 돼요. 모든 권리는 앞에 있으면 인수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권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민법을 통해서 이게 무슨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3번에 덧붙일 것 같아요. 다만 그중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봐요.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으로서 소멸한다. 소멸한다를 뭐라고 그런다? 삭제된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합니다. 마지막 4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봐요. 유치권은 만약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유치권을 책임져 줘야 되니까 유치권은 뭐 하는 권리다? 인수되는 권리다. 그 인수되는 권리라는 것은 위험한 권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서에 있는 이 내용을 가볍게 보시면 잘 힘들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익혀져 있어야 돼. 이 내용이 익혀져 있고 앞으로 우리 기본서 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인데 이 권리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필기하지 마시고 듣습니다. 대위 변제의 위험성이라는 말을 공부하게 되는데 대위 변제가 무슨 뜻이죠?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을 대위 변제라 그래요. 권리 분석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1번에 저당권이 국민은행에 2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작게 돈을 빌려주겠나마는 일단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2번 이 집의 세입자가 전세금 1억이 있습니다. 3번 마을 금고에도 저당권이 있는데 이것도 1억 있다고 칩시다. 그럼 권리액이 3개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권리가 1번 저당권 국민은행에 200만 원. 전세권 1억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그 마을금고에도 저당이 1억이 돼 있는 3가지 권리가 있다면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권리 분석해 볼까요? 1번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이거 없어지죠? 자, 2번 전세권은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뒤에 있으면 삭제되죠. 뒤에 있잖아. 그죠? 그리고 3번 저당권은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권리를 딱 보니까 전부 다 삭제되는 권리네. 그러면 내가 인수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안전한 권리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낙찰 받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부담할 권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내가 경매를 받고 나면 다 삭제되니까 안전한 물건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2번 전세권자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내가 지금 전세 1억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매가 들어갔고 경매가 들어가면 다 삭제된다. 그러면 내한테 돌아올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전세보증금 1억 날린다 이 말하고 같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번 전세권자는 가슴이 먹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저당권이 비교적 200만 원이다. 금액이 작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갚아줍니다. 여러분, 국민은행에 가서 이 2번 전세권자 200만 원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국민은행 받지. 자기 돈만 받으면 되지. 누가 갚았는지 알 필요 없잖아, 그죠? 자, 돈을 갚아줍니다. 갚아줘버리면 1번 저당권은 해결이 됐으니까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뭘로 간다? 1번, 요게 2번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권리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개가 남았죠. 근데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놈은 갑자기 뭐 된다? 인수되는 권리로 접어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없어지는 권리대 하고 안전하구나 하고 돌았는데 갑자기 이 2번 1억을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낙찰을 받고도 1억을 더 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위 변제가 대신해서 들어오면 위험성에 빠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뭐를 전달하고 하려면 이렇게 해서 권리는 살아서 움직이는구나를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간접으로 배우셔야 되죠.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이 아파트가 앞에 있는 저당권이 비교적 소액이다.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200으로 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라도 이 사람이 대신 갚으려면 갚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비해서 선순위 담보권이 비교적 소액이면 뒤에서 갚아 들어온다는 걸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고. 갚아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위 변제의 위험성 이렇게 경매 시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 국민은행이 200만 원 집을 담보로 해서 200만 원 빌려줄 일이 있겠나마는 소액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권리가 살아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라고 대위 변제의 위험성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의 첫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그 종류와 특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매의 종류와 특징을 알았다면 경매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 물건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안전하고 위험한 것을 확인하는 것을 권리 분석이라고 그랬고, 권리 분석의 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겁니다 라고 자랑한 이유는 이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익혀 놓으시고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눈이 뜨여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를 간단하게 보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우리 단원의 마무리입니다. 144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규칙이 들어옵니다. 또 여기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매수신청 대리 확인하겠습니다.